자, 여러분들 그 2019년도 3월달 재무회계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재무관리회계 비교하는 문제예요. 일단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다수 정보 이용자한테 제공하는 거고,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한테 제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보고 대상, 거기 외부 정보 이해관계자고, 그 다음에 니은은 내부 정보 이용자다. 보고 양식이 재무회계는 재무제표지만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없죠. 그래서 외부, 내부 일정한 양식 없다라고 해서 그 1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2번을 한번 봐주세요. 주석에 관한 설명으로, 자, 이건 우리 재무제표 본문 외에다가 번호 달아서 설명한 거죠. 주석은 특수한 형태의 재무제표로서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이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틀렸죠. 이것도 재무제표의 종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재무제표의 이 개념체계에 관련된 것도 다 적용을 받는 거고, 자, 이번에 보면 이해를 위해서 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요. 재무제표 본문에서 우리가 인식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공시될 수 있고 재무제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다음에 3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다음 중 목적 적합성과 표현 충실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표현 충실성은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게 모든 면에서 정확한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게 답은 1번이 되겠다. 거기 이번에 우리 목적 적합한 것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나타내야 된다. 자, 완전, 중립, 오류, 무오류, 목적 적합한 정보, 의사결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자, 포괄손익계산서 1번 단일 포괄손익계 또는 별개의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 중 하나의 양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 포괄손익은 크게 단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이 나눠지고요. 영업이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판관비 빼는 식으로 산출된 금액이죠. 자,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주석에 우리 기능별 이 배부에 대한 내용을 주석에 추가적으로 공시해야 된다. 틀렸죠. 자,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손익계산서에서는 그 성격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공시하게 돼 있지 거꾸로 해놨죠.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간재무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할 구성요소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똑같아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거기 요약 이익영업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들어가지 않는, 명시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익영업처분계산서는 주석사항이에요. 상법에서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주석에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6번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는데 기말재고 자산 금액으로 가장 옳은 것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이동평균법은 처음에 거기 이 1000개 그 다음에 200개 합쳐서 1200개죠. 1000개에 8만원과 200개에 22,000원, 그러니까 10만 2천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온 이 10만 2천 나누기 1200이다. 이게 85원인데 지금 몇 개가 팔려 나가냐면 800개가 팔려 나갔어요. 그 800개가 팔려 나갔으면 그 다음 단가는 800개를 빼면 이제 400개가 되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85원을 하게 되면 34,000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거기 6월 8일 날 200개를 구입했죠. 그러면 24,000원이다. 자, 요것이 이제 남아있는 600개에 대한 평균 단가가 될 거예요. 근데 평균 단가가 되는데 여하튼 요 금액이 답이 되겠네, 이게. 그러면은 58,000원이라고 하는 1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두 번 나와요. 왜냐면 한 번 팔리면은 그때까지 평균 단가 팔려나가고 그 다음에 또 사가지고 오면 또 평균 단가인데 팔려나간 게 없고 기말에 남아있으니까 요게 남아있는 거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 이 재고자산으로 표시될 순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최종적으로 적힐 것은 저가법 적용한 그 금액이 최종 잡혀 있을 건데, 자, 일단 장부, 실사. 그러면 실사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사만 보시면 돼요. 장부하고 차이 나는 감모 손실인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사. 자, 그 대신 그 100원하고 90원. 그럼 90원이 표시가 되겠지. 그리고 저 제품은 4,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500원이고 1,000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0원이 표시가 되겠지. 1,000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1,500개 우리 상품에 대해서는 곱하기 이 90원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4,500개 우리 제품에 대해서는 저기 있는 단위당 장부금액 500원으로 이렇게 이 표시가 돼 있겠다. 그리고 제공품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커요. 그래서 250원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2,000개 곱하기 250 그래서 M 플러스. 자, 그렇게 되면 288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거기 상품만 저가법 적용해서 순실현 가치 90원으로 계산했고 제품과 제공품은 순실현 가능 가치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장부 금액보다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는 거지 이게. 그리고 장부 수량으로 곱하면 안 되고요. 실사 수량을 곱해줘야 그게 저가법까지 적용한 재고자산 금액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을 한번 보세요. 자,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의류회사에서 공장의 일부를 폐쇄하면서 처분하고자 하는 설비자산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런데 이건 재고자산이 아니죠. 왜냐면 의류회사는 의류가 이 재고자산이고 그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설비자산은 이건 유형자산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유형자산. 그래서 요거는 재고자산이 아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이제 1번이 답이 되겠네.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는 미완성 엔진, 이건 이제 제공품 모르겠죠. 건설회사에서 분양 사업을 위해 신축하는 건물은 재고자산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 목적 토지도 재고자산이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9번을 한번 봐보시죠. 자, 주 3일은 연구 개발을 전담할 연구소를 신축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X1년 1월 1일에 5천만 원을 지출하였고 연구소는 X3년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회사의 차입금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X년도 일반 차입금에 대한 자본화 이자율은 얼마인가? 자, 차입금은 다 쭉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둘 다 일반 차입금이네 이게. 그래서 K은행은 이 1,000만 원이고요. 자, 이것이 1월 1일 날 이 차입했죠. 만기가 모두 3년 후니까 이번 연도 다 들어가네. 이렇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S은행이 있어요. 이렇게. 자, S은행은 2,000만 원으로 돼 있네. 근데 올해 7월 1일 날 빌려왔네요. 6개월이네. 그러면 1,000만 원. 자, 해서 2,000만 원이 되고요. 자, K은행과 관련해가지고, 거기 6%니까 요거는 60이 되고, 그 다음에 S은행은 9%니까 요건 이제 90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합쳐가지고 이게 150이 될 건데, 요것은, 이 몇 퍼센트 되면 이거 7.5%가 되겠네. 요걸 우리가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하죠. 요 두 개의 차입금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을 자본화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7.5%. 그러면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렇게.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한번 봐보시죠. 여기다 쓸게요. 10번. 자, 10번 봤더니 이 기계장치들에 대한 내용이다. X1년 말 사용 중인 기계장치들에 대하여 자산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존재한대요. X1년 말에 위험자산 손상 차손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X1년 말 거기 장부 금액이 2억 2,500으로 돼 있네.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2억 2,500인데 그 회수 가능액이 X1년 말에 처분 시 예상 순공정 가치가 1억 5천이고 사용 가치가 1억 3,500 둘 중에 맥스니까 1억 5천으로 이렇게 1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요 차이 나는 게 이제 손상 차손이 될 것이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장부 금액이 8천만 원인데 밑에 순공정 가치, 사용 가치 둘 중에 맥스니까 이제 9,600이 되겠네요. 그 9,600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지지 않았지, 이게.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지 않고요. 얘만 계산하지. 7,50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떨어졌어요. 7,500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10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이렇게. 10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 되겠다. 자, 다음 중에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훈련을 통해 습득된 종업원의 기술. 이거는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렵다.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요것은 사업 결합으로 객관적으로 돈 주고 사가져오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 11번에 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 자, 1번은 통제하기가 어렵고요. 조직 개편에 관련된 지출은 취득 과정이 아니고요. 프로젝트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조건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신제품 개발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600만 원을 개발비로 계상을 했어요. 해당 개발비 자산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무형자산은 X1년 10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하대요. 내용수 5년이고 결정할 수 없다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되지. 그래서 600이라고 하는 것을 곱하기 거기 내용연수가 지금 5년이라고 그랬고요. 자, 이번 10월 달부터 사용 가능하게 됐다라고 해서 3개월치 상각비를 계산하시면 됐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얼마냐면은 30만 원이 되겠네요. 12번의 답은 1번이 되겠다. 자,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자, 13번에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장기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다. 이거 투자부동산이죠. 아직 용도가 결정되지 않은 것도 투자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미래 투자부동산으로 지금 개발 중인 것도 투자부동산이에요. 4번에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은 금융리스, 요거 돈 빌려준 걸로 봐서 리스 채권이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자, 주 3일은 X1년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에 상각공과 측정 금융자산을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취득하였다. 자, 이 경우 주식회사 3일에 상각공과 측정 금융자산 취득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뭐 이건 이제 미래 캐시플로우의 현재 가치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만 원. 자, 지금 시장이자율이 12%니까 거기 12% 요거 만기가 2년이니까 2년 현가계수 0.719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10만 원에 10%인 거기 얼마냐면은 만 원이죠. 자, 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연금의 현가계수가 거기 두 개 합친 건데
69 그 005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10만 원에다가 곱하기 0.79 719 그 다음에 만 원에다가 곱하기 1.69 005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자, 이 두 개의 합은 96,620원이 되겠다. 그래서 그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5번을 한번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이, 마포의 채무증권하고 주식회사 구로의 지분증권, 그 다음에 용산의 지분증권, 뭐 이게 주식하고 사채가 이렇게 골고루 있네요. 자, 그런데, 최초 인식 시점에 재무상도 인식될 금융자산의 분류별, 우리 취득원가 구하는 거죠. 자, 일단은 용산 건은 목적이 단기 매매예요. 주식은 단기 매매 목적은 우리 FBOCI로 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기 손익 공정가 측정 금융자산으로 처리하죠. 110만 원이 아니고 거래원가는 단기 비용 처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FVPL이다라고 하는 부분. 자, 취득원가는 100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 거래원가 10만 원은 바로 단기 비용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FVOCI다라고 하는 부분. 자, 채무증권인데 계약상 현금은 수치 목적, 매도 목적이 없네, 매매 목적이 없네. 그러면 채무증권은 A씨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A씨로 이렇게. 이거 A씨인데 거기 보니까 액면가액 100이고 시장 액면이제 똑같으니까 액면가액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1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그리고 주식회사 구로의 지분증권인데 기타 포괄손으로 지정을 했네. 그러면 취득가액에다가 거래원가를 가산시켜요. 165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FVPL은 100만 원이고요. FVOCI는 165만 원이고요. A씨는 100만 원이다. 그래서 답은 15번의 답은 거기 15번의 답은 100만 원에다가 165만 원에다가 100만 원. 2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에요. 16번. 자, 현금형 손자산. 자, 일단 요구불예금 165만 원 들어가고요. 타임 발행 수표 들어가고요.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 기간이 2개월 인 상환선주 들어가고요. 결산일로부터 만기일이 1개월 남은 1년 만기 정기 예금이다. 정기 예금이다. 라고 해서 요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단기 금융상품이에요. 정기 예금은. 왜냐면 뭘 충족하지 못하냐면은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진 않아, 이게. 왜냐면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당장 현금화 했을 때 이자율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현금성 자산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되는데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네. 이것도 하나의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돼, 이게. 그래서 리을만 빼고 나머지 들어가면 515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16번의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자, 17번을 보면 주식회사 3일은 X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 사채를 발행했네. 자, 요자는 8%네요. 그러면 할증 발행이 됐어요, 이게. 동사채의 발행 기간에 걸쳐 인식하게 될 이자 비용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1억 원에 10%면 1,000만 원인데 3년 동안 3,000만 원을 우리가 지급할 건데 그거보다 적은 금액이 이자가 계산이 되겠죠. 거기 보니까 4번은 일단은 답이 아니고 1, 2, 3번 중에 답이 되겠죠. 자, 1억 원에다가 거기 현가계수 0.79383 그리고 1억 원에 표시이자 10%면 이제 1,000만 원이 될 건데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2.577110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이 우리 현재 가치한 건데, 자, 금액이 얼마냐면 이제 79383 플러스 우리 257710 하게 되면 105 154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총 1억 3천만 원을 지급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을 내가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차이 나는 게 인식하게 될 총이자인데, 그게 24846이 되겠다. 그게 거기 17번에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번을 보면 다음 중에서 전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전환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의 두 가지. 그러니까 일반사채는 부채 요소고 전환권은 자본 요소인데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금융상품이고요. 2번에 전환사채는 전환사채 보유자의 요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이거 옵션이죠. 전환권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채보다 표면금리가 낮게. 왜냐하면 발행자 입장에서 유리한 점은 일반 사채 발행했을 때보다 낮게 발행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차이 나는 것을 나중에 상할증금으로, 물론 이제 보장 수익률에 따라서 차이 나는 것을 나중에 주겠다. 그게 상할증금이고. 자, 3번에 보면 상할증 지급 조건의 전환사채는 발행 시점에 상할증금을 인식한다. 일단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가정해서 이거를 인식을 하죠. 자, 전환권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 무조건 부채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전환권 대가는 일반적으로 자본으로 분류돼요. 근데 이제 일부 조건에 따라서 이게 부채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전환권 대가는 일반적으로 자본으로 계산한다. 근데 거기 무조건 부채로 계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자, 주 3일은 소송에 패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의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할 금액을 그 보험회사에 변제해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송으로 지급할 금액이 10억 원이며 보험회사로부터 11억 원을 변제받을 것이 확실하대요. 그러면 변제받을 것으로 확실한 금액은 우리가 변제자산으로 별도로 잡아줄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때는 자산으로 잡는데, 거기 소송으로 지급할 금액인 10억 원을 한도로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억 원을 다 잡는 게 아니고 10억 원만 잡아라.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 한도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변제 이 자산으로 잡아야 될 금액은 이렇게 보험금이 있으면 거기 충당부채로 잡을 10억 원을 넘어갈 수는 없다 이거죠. 얘가 거기 11억으로 되어 있고 얘가 10억 원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10억 원을 한도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20번을 보면 충당부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충당 부채는 과거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한 현재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충당부채의 정의예요. 자, 두 번째,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금액은 보호기한 종료일 현재 최선의 추정치죠. 3번,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의무에는 명시적인 법규 또는 계약 의무는 아니지만 과거의 실무 관행에 의한, 이거 의제 의무라고 그래요. 의제 의무를 포함하죠. 자, 충당부채는 반드시 재무제표 부채로 인식해야지. 4번이 틀렸네. 충당부채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채로 잡아줘야지, 이거. 자,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1번. 자, 다음은 12월 말 결산법인은 주식회사 3일에 X1년 자본거래 내역이다. X1년 말 결산 시 주식회사 3일에 자본에 대한 이 보고 금액으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거기 기업 같은 경우는 X1년 2월 4일 날 5,000원 주식 10만 주를 주당 7,500원에 발행을 했네. 그러면 거기 5,000원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이제 10만 주 하게 되면 이게 5억이거든요. 단위가 100만 단위니까 이제 500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 자본금 500이 있으면
거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렇게 요게 지금 단위가 100만이니까 1000만 억이니까 이게 5억이 이렇게 들어가겠네. 요거 5억이에요. 얘가. 자, 그 다음에 주발초가 있어요. 주발초가 755로 돼 있었는데 거기 이 7,500원에 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10만 주 곱하기 7,500이면은 이게 7억 5천이거든. 그러면 2억 5천이 더 늘어나야지. 요게 지금 100만, 1000만 억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자기 주식 5,000주를 주당 만 원에 그러면 5,000주 곱하기 만 원이면 얘는 5천만 원이죠. 자기 주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10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50이라고 이렇게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되면 5천만 원이 늘어나죠. 지금 요것이 간데 이것은 이렇게 되고요. 요것도 이렇게 되고요. 요것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거기 나, 그 다음에 다, 거기 3번이 지금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주 3일은 엑셀년 초 설립된 회사로 설립 시에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발행하였다. 설립일 이후 우리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으며 엑셀년 12월 31일 현재 보통주 우리 자본금과 우선주 이 자본금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비누적적이고 비참가적이래 이게. 엑셀년 12월 30일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종이 주종에서 배당금 총액은 20만 원으로 선언할 경우 우선주 주주에게 배당될 배당금은 얼마인가? 뭐 너무 쉽죠? 왜냐면 X1년 초에 설립된 회사가 우리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연체 배당금도 없고 그러면 우선주가 거기 1,000원 곱하기 이 500주 해가지고 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배당률이 5%예요. 그러면 2만 5천 원만 주고 비참가죠. 비누적적이니까 이제 끝나는 거지. 거기 22번의 답은 2만 5천 원이 되겠다. 2만 5천 원? 2만 5천 원이 몇 번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 우리 주식회사 3일은 주식회사 용산에 엑셀년 1월 1일에 제품 A를 2년 후에 이전하기로 하고 5천 원을 수령하였다. 근데 요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5천 원 받은 건 차입금이에요. 그래서 이 5천 원에 대해서 이 증분차입 이자율 5%씩 그러면 5%라는 얘기는 요것이 250원이 될 거예요. 5%면 그러면 5,250원이 되겠죠. 거기에 또 5%가 또 달라붙어. 그러면 요것은 262.5 2년 후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달라붙겠죠. 그럼 이제 요걸 다 가산한 요 지금 2년 후에 이 부채 금액이 얼마냐면은 플러스 250 플러스 262.5 5,512.5 이제 반올림하면 이거 3원이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부채가 없어지면서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5,513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겠네. 자, 그래서 요 23번의 답은 4번이 되겠다. 4번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요것이 이렇게 돼서 요 X1년, X2년이 되면서 이자가 이 복리로 달라붙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4번. 자, 고객 충성제도에서 재화용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인센티브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 다음 중 고객 충성제도의 예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신용카드 회사에서 카드 이용 대금을 비례해서 적립해주는 포인트. 이거 고객 충성제도죠. 헤어샵에서 일정 횟수 주면 쿠폰, 무료 이용권. 이것도 이제 고객들한테 주는 포인트. 그 다음에 3번의 가전회사에서 구매 고객에게 1년간 무상 수리를 제공하는 무상 수리제도. 이거는 우리 이 충당부채지. 충당부채. 여기 지금 수익으로 인식하는 고객 충성제도는
사실은 그 포인트에 대한 대가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이지 3번처럼 충당부채로 인식할 금액은 아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에 충성제도 해당이 되는 거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3번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자, 주식회 서울은 X1년 2월 5일에 주식회사 부산과 공장 건설 계약을 맺었다. 총공사 계약액은 1억 2천만 원이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초과총공사, 미총공사, X1년도에, 그러면 X1년도에 일단은 1억 2천 곱하기, 우리 진행률은 2천만 원인데 추정총 공사원가 1억 원이면 20%예요. 그래서 2,400을 우리가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것이 청구가 가능한 금액이지.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예요? 거기 3천만 원 청구했잖아, 이게. 이렇게. 그러면 더 청구했네? 이걸 우리가 초과 청구공사라고 해요. 초과 청구공사. 이렇게. 얼마냐면 이제 600이라고 하는 것이 초과 청구 공사가 되겠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6번이에요. 26번. 자, 건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여기 건설 계약과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기준서가 19년도 그 이후로 요것이 건설계약 관련된 기준서가 삭제됐어요. 하지만 수익기준서에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처럼 두 문제, 이거 좀 과하지. 왜냐면 이제 삭제된 기준서거든, 이게. 이제 일단 26번에 보면 공사가 완료된 후에 일정 기간 발생하는 하자보수 원가. 자, 이것은 공사 기간 동안에 제대로 공사 안 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거라 요 하자보수 원가는 공사 기간에 인식을 해야지. 하자보수 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진행률 계산 시 발주자에게 받은 기성금 선수금 이거는 진행률과 관계가 없죠. 이게 포함해야 된다. 그 말이 틀렸지. 돈을 미리 받거나 이런 것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진행률 변동하는 거 추정의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27번. 확정급여형 퇴직급여 제도와 관련해서 단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단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다 단기손익이고 보험적 손익은 기타 포괄손익이에요. 3번이 답이다. 27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8번. 자, 10명한테 3년의 용역 제공 조건을 1인당 주식 결정 주선택은 100개를 구해줬네? 그러면, 이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가 X4년도에 이 권리 행사로, 이 됐어요. 자본 항목의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여기는 이 뭐예요, 이거? 자본 항목의 변화? 거기 보면은 자기 주식, 자기 처분이 주식 선택고 다 자본 항목인데 현금 들어온 것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지. 2천만 원 증가하는 거다.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29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구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이 400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 세무조용히 접대비 한도 초과가 60이 있고요. 60. 이건 뭐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여 한도 초과가 90 있죠. 90. 요게 유보란 말이에요. 유보. 이렇게. 자, 그리고 감가상여 한도 초과액은 일시적 차이가 X2년, X3년, X4년에 각각 30만 원씩 없어질 거예요. 요거 30만 원씩 없어질 거다. 30만 원씩 없어질 거다. 이렇게. 근데 이 일시적 차이가 소멸되는 연도의 세율이 다 다르네. 그리고 발생 가능성은 높대요. 여기 이제 곱하기 이 X2년도는 25%. X3년도는 30%. 소멸되는 연도의 평균 세율이 이게 30%. 자, 그러면
요것이 얼마냐면은 7만 5천 원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있죠. 9만 원이 이렇게. 지금 이연법인세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가 증가했냐면 일단 요것도 먼저 구하죠. 요 400에다가 이렇게 해서 550. 자, 550에 당해년도 세율 25% 곱해서 가장 먼저 요 당기 법인세 부채부터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550만 원 곱하기 25%. 자, 137만 5천 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연법인세가 얼마가 늘어났냐면 25만 5천 원 이렇게 7만 5천 원, 9만 원, 9만 원 늘어났다. 이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가 이제 법인세 비용이 되겠죠. 135천 원에서 25천 원 빼면은 110 이렇게 되겠더라.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뭘 물어봤냐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 이연법의 자산이 25만 5천 원. 거기 2번이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근데 요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법인세 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측정 기준의 변경. 이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에요. 유형자에서 재평가명을 적용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다. 측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다. 그래서 그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 여러분들 측정 기준의 변경은 선택사항이야. 그러니까 원가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는 거 회사의 선택이에요. 근데 추정의 변경은 선택이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거 그거 써야 되는 거지. 합리적으로 가장 최선의 추정치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 다음에 31번을 한번 봐보세요. 31번 이렇게. 자, 업종 평균 주가 수익률 퍼가 뭐죠? 요게 주가 P 그 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이죠. 거기 주당 이익이 500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10배래. 그러면 이제 곱하게 되면 얘는 주가가 현재 5,000원이라는 얘기지. 이게. 그래서 거기 그 31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2번을 한번 봐보시죠. 32번. 자, 엑셀년 1월 1일 주식회사 3회 1원 주식회사 용산의 보통주 30%를 85만원에 자, 85만원에 취득을 했다. 자, 근데 용산의 장부 금액은 이 200이래요. 그 200의 30%면 이게 60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차이 나는 요 부분이 이게 영업권이에요. 이게 영업권이 이렇게 은제 취득 시점에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취득 시점에. 자, 그런데 이 X1년하고 X2년도 이렇게 쭉 돼 있는데 X1년도에 그 관계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거기 130에서 110을 빼면 20만 원만큼 증가했어요. 20만 원 곱하기 60%면 2, 3은 6, 6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지분법 이익으로 증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은 불변이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제 요 기말 시점에 요것은 91만 원이 되겠어요. 91만 원. 거기 32번의 답은 이 3번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변동한 건데, 요게 이제 기말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번을 한번 보시죠. 33번. 자, 33번은 좀 지우고 여기다가 한번 할게요. 자, 관계 기업 투자 주식 회계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취득한 시점은 취득원가로 맞고요.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취 시 투자 수익 즉시 인식하고 이건 이제 피투자 기업으로부터 배당금 수취하면은 이건 내 돈을 내가 돌려받는 거예요. 원금을 회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렸다. 자, 이것도 거의 반복돼서 나와요. 여러분들 이 저번에하고 똑같은 이런 답안이 또 나오지, 이게. 영어권 생각 안 하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지분법 이익으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34번. 이렇게. 자, 우리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출 채권 손익계산상의 외화 환산 손익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매출 채권은 10,000달러를 6월 11일 날, 근데 내년도 3월 10일 날 회수하니까 기말에 가서 거기 1,250원으로, 즉 말해서 50원만큼, 거기 1,200원에서 1,250원만큼 올라갔지. 곱하기 10,000달러. 그 외화 환산 이 이익은 50만 원이 되겠어요. 그리고 매출 채권은 10,000달러 곱하기 1,250 하게 되면은 1,250만 원이 되겠지. 당연히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5번에 보면 화폐성 항목이라 확정되었거나, 요것은 화폐성 항목을 말하는데 차입금, 그 다음에 차입금 하나네요. 선수금, 재고자산, 건물은 실물자산. 1번이 답이다. 화폐성 자산, 화폐성 부채. 그래서 이제 화폐성 항목은 1번이 답이에요. 36번에 자, 미국의 제품 이 100만 달러를 수출하고 수출 대금은 6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식회사 3일의 대표이사는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 대금의 가치 감소를 우려하고 있어요. 그 수출 대금은 6개월 있다가 내가 100만 달러를 받을 건데 반대 포지션인 매도 포지션을 취해 있지. 통화선도 매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 1번이 답이네요. 36번의 답은 매도 계약을 체결해라. 이렇게. 거기 2번에 보면 외화예금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근데 100만 달러 외화예금을 가입하면 매출 채권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반대 포지션이 아니지. 만약에 환율이 떨어지면 둘 다 손해본단 말이에요. 3번에 코스피 200 주가지수. 아니 통화 환율 관련된 건데 주가지수 거기 체크를 하면 이거는 서로 해지가 안 되죠. 4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옵션, 풋옵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통화와 관련된 환율 변동에 대해서 회피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37번. 자, 우리 리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리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리스 자산의 소유권이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거. 자, 요거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금융리스로 분류되지요.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 약정일에 측정된 최소 리스 현재 가치와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 기간 개시일에 금융리스 부채로 인식한다. 37번에 요거 이용자 있잖아요. 이용자. 요것은 리스 약정일에 측정된 리스료의 현재 가치, 그게 바로 이 리스 채권, 리스 부채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리스 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 이거는 옛날 규정이야, 이거. 지금 개정된 거는 이걸 좀 바꿀게요.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 약정일에 측정된 리스료의 현재 가치, 리스료의 이 현재 가치를 리스 부채로 인식한다. 그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맞아요. 개정된 걸로 보면. 자, 3번에 리스 약정일 현재 최소 리스료의 현재 가치가 적어도 리스 자산 공정가치 대부분에 상당하면 이거 금융리스로 분류됐지. 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 무보증 잔존 가치는 지급 의무가 없으나 최소 리스료에는 포함된다. 최소 리스료에 포함되면 안 되지. 무보증 잔존 가치는 리스 제공자의 특수관계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지 리스 이용자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이거죠. 그래서 4번. 요거 우리 2번을 좀 바꿨어요.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 약정일에 측정된 우리 리스료의 현재 가치. 또 이거 최소 리스료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 리스료라고 불러요. 개정된 거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 38번. 자, 주 서울은 X1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부상과 리스 기간 3년의 차량 운용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리스 계약서상 리스료의 이 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리스 이용자가 주식회사 부산이 이 X1년에 인식해야 할 리스료는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거기다 단서를 붙이세요. 인식
면제에 해당이 된다. 인식 면제에 해당함. 이렇게 단서를 붙여놓으세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단일 모형이에요. 단일 모형은 금융리스 회계 처리해야 돼요. 금융리스. 근데 우리가 개정되기 전에는 운용리스 회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용리스 회계 처리 안 하고 금융리스 회계 처리 한다. 근데 인식 면제에 해당이 되면, 인식 면제가 뭐죠? 소액리스 아니면 단기리스. 이게 만약에 소액리스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정액법에 따라서 요거 우리 정액 기준으로,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다면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없으면 그냥 정액 기준으로 하시면 돼. 그러니까 정액 기준은 어떻게 하냐면 그 세 가지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600이지. 그 600을 3년 동안 뿌릴 거니까 200만 원이 우리 리스료 비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의 요 200만 원 인식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될 때만 예외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것은 원금이자로 나눠줘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현재 가치 계산에서 원금이자 잡아줘야 된다 이거죠. 이게 38번의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이거는 인식 면제 해당이 됐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별로 나올 그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하겠지만, 이렇게 원래 이게 더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는 이게 나오면 시험에 나오지. 자, 아무튼 근데 뭐 요거는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200만 원의 수익이, 그리고 리스 이용자 입장에서는 200만 원의 비용이 마치 임차료, 임대료와 똑같아요. 39번. 자, 이자 수취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포괄손익계산서의 X2년도 이자 수익이 거기 얼마냐면은 19만 원이에요. 이렇게. 근데 관련된 FP 우리 재무상태표에 미수이자가 있는데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만 원이 감소했지. 이렇게. 자산의 감소 플러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그 수취액이 20만 원이 되겠더라. 3번이 답이죠. 자, 그 다음에 이 40번을 보면 그 영업투자 제목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1번에 보면 유용자의 취득에 따른 현금 유출. 자, 이거 투자활동이죠. 원재료 구입하는 거 영업활동이고, 매출채권 매각에서 발생하는 현금이 매출채권 이 관련된 것은 영업활동이지. 이게 4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다. 자, 해서 여기까지 풀이를 했네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